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현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는데 서울 중심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집회 통제에 나서면서 서울역과 종로구, 세종로 인근 등등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수차례 검문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당 활동의 방해이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방역을 빌미로 자주의 요구, 평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경찰이 지금 막 있잖아. 이거 보내라고. 인터뷰 못 지나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근데 옥지로 가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불법 집회 시위 형태는 중단하시고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이 원천 봉쇄에 나서면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빌미로 과잉 통제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서 지나가는 이런 일반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등 소지품을 확인하는 이런 불심 검문이 진행이 됐는데 이를 두고 김경진 의원님,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적진 않습니다. 글쎄 저게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집회 장소로 예정이 돼 있고 네. 이제 사전에 공표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서울역 앞에서 한 것은 너무 좀 과잉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제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네. 저 순간에 저 검문이라든지 가방 이렇게 열어달라고 해서 보여준 사람들 이런 부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다면 아마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거는 조금 과잉되고 불법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80년대를 회상하게 하는 그때는 항상 지나가면 이 지하철역에서 나온다 그러면 보여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일상적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지금 4차 대유행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했다 그러지만 저렇게 소지품까지 검사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경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법이라는 비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집회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가방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일단은 범죄 관련성이 보여야 저런 불심 검문 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시민들 가방을 열어보라고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문제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단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두 분의 말이 해석의 여지가 없죠. 그냥 해석의 여지가 없다. 형사소송법과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앞서서 김관욱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법대 학생 때부터 불심 검문 아니면 영장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멈춰서서 예를 들면 어떠한 영장도 없이 가방을 열어봐라라고 할 때는 그게 사실상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지금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라면 집회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불신 검문을 해야죠. 저렇게 길을 막아놓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명백히 위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심 검문, 차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복절 기념 행사도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김원흥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다시 무너뜨리고 투쟁의 반복된 승리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동안의 보수 정권을 모두 친일로 몰아붙였다는 게 비판의 이제 대상이고 쟁점인데요. 김재섭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목소리는? 굉장히 조야한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보수 정권을 친일 세력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보수 정권을 친일로 볼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저는 이제 김 회장 역시도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굉장히 그 조야한 역사인식 속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저는 또 뭐 애석하게도 좀 찾아보니까 김원웅 회장 역시 예를 들면 이제 본인께서 직접 비판하셨던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 그다음에 네.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에서 뭐 어떤 이 직들을 거쳐서 현재 당직자를 거쳐가면서 네.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데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소위 셀프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그 어떤 이 기념사는 네. 굉장히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저는 이제 문제점이 더 드러나는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 이게 청와대와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율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인데 청와대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묵인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단 윤석열 캠프에서는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재형 캠프 역시 광복 회장 김원웅의 망언 행진이 점입가경이다. 유승민 캠프 역시 김원웅 회장의 발언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인가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당신의 지긋지긋한 친일파리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앞서 김재섭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원웅 회장의 즉흥적인 어떤 연설이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테지만 이거는 사전 녹화였고 대통령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것 아니었냐라는 비판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통제하지 못했느냐, 톤 수위를 조절하지 못했느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일부러 방조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청와대와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실상 같이 만들었다. 뭐 이런 논리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복회에서 만든 거를 청와대에다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와 연관을 지려면 청와대가 뭔가 지시를 했거나 또는 거기서 뭘 추가시켜달라고 얘기했거나 뭐 등등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가 경축사 이렇게 한다라고 보낸 걸 갖고서 청와대가 미리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정 부분 프레임을 구성해가지고 청와대와 김원웅 회장의 어떤 경축사가 같이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혼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고 사전에 만들어진 걸 미리 보고를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보냈을 때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광복회고 광복회라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만든 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 또는 그들의 어떤 후손들이 만들어가지고 한 구성된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보훈처에서 뭐 일정 부분 지급하는 거 뭐 이런 보훈 비용 뭐 그런 정도인 것이지 정부가 관할하거나 뭐 지배하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연관성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김원웅 회장의 이런 생각들은 본인의 어떤 정책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광복회
분들은 독립투사의 자손들이고 뭐 독립투사에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있어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일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 부분까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지만 그거를 뭐 여권 또는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공식적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는 여러 논란을 만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논란을 낳은 바가 있었는데 지난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어쨌든 논란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나아가서 사실상 역대 보수 정권을 모두 친일 정권이라고 규정한 셈이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논란이 컸던 만큼 올해는 더더욱 확인 작업에 좀 심혈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여진 의원님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 다음엔가 아마 일본을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본 의회에서 하신 연설이 있어요. 한일 관계는 네. 1500년 이상 긴 시간 평화 교류의 시간을 가져온 역사였다. 그런데 갈등과 전쟁의 시간은 불과 50년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1500년의 평화 교류의 시간을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최근 50년간의 갈등의 시간을 우리가 보고 갈 것이냐. 그거는 양 국가의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 관계가 네.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 1500년 동안에 이게 평화 교류를 그걸 등불 삼아서 다시 한번 이게 동반자적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범죄적 행위를 잔악한 범죄적 행위를 했죠. 근데 그런 어떤 인류의 잘못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기는 것은 풍성한 문화, 그다음에 양국 간의 어떤 평화와 번성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방향성을 김대중 대통령이 잘 제시를 했다고 보고, 근데 거꾸로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의 시기로 왔어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긴장 관계로 왔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올해도 아마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 아마 한일 관계가 조금 이게 뭐랄까 전향적으로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방 이후에 과연 그러면 친일을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은 찾아서 반성을 하면 돼요, 보면. 근데 지금 김원웅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저 직책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 너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광복회를 운영하는 자세가 정치 편향성, 특정 정파 편향성을 가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유감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광복절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개항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만 시 홈페이지에는 국경일에는 국기를 달아야지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개항 근거가 있느냐라는 식의 비판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수원시, 안양시 한반도 평화 변형 통일 염원 남북 합의 이행 기원하는 취지에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국경일에는 국기를 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반도기 개항의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느냐, 태극기를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개항했다는 그 언론 보도는 조금 악의적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극기도 개항되고 한반도기도 개항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약 4,500장의 태극기가 거리에 개항되어 있습니다. 4,500장. 광복절을 맞아 200여 장을 추가 걸어서 4,700장의 태극기가 거리에 휘날리고 있고요. 예. 한반도기는 총 53장, 53장을 개항했습니다. 아니 네. 지금 태극기 4,700장 걸고 50장 정도 공원에 걸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여야 시의원이 배석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합법적 행사인 것이고요. 태극기 한반도기를 개항했다는 언론 보도는 정말 악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다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이제 안양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뭐 여야의 시의원들까지 배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와 안양시의 홈페이지에 항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항의 글들 쓰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뭐 위법하다 이렇게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반도기를 개항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라기보다는 그 개항을 했던 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어제가 이제 광복절이었고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일단 광복의 기념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뭐 한반도 평화 이런 날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항의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지켰던 그분들을 그런 업을 기리고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이날에 왜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가 개항되는지가 의문이다 이런 거라서 과연 저런 보도가 악의적인 보도인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 예를 들면 내용이 뭐 국경일에는 국기를 달아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기 개항을 허용한 것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다. 이러한 것이 한반도기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의미를 살리는 날에 한반도 개항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러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절 날 화제를 모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돌아왔다는 소식인데 이 유해 송환을 위해서 파견됐던 특사단에 배우가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난지 모르겠네. 뺀질이긴 해도 나름 신흥 무관학교 마지막 멤버야. 그 항일 운동이라는 거, 그 욱하는 마음이 한 3, 4년 갑니다. 근데 그것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지. 이렇게.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게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우리 잘못이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거다. 자, 저렇게 독립군 역할을 잘 소화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함께 가게 됐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어떻게 김구 선생의 대역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거는 저는 뭐 국민들에게도 되게 친근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에게도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어제 이렇게 유해를 이제 모셔오는 그런 장면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뭉클한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78년 만에 이제 봉환됐는데 그 78년이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한번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장군께서 원래 고향이 평양이세요. 그래서 또 이게 카자흐스탄이 소련 연방공화국 소속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남북 간에 외교전이 붙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연고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사실 모셔오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이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말 동안에도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을 소환했던 것은 다름 아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화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조국을 안중근에 빗댄 추. 이제 와서 조국을 묻어두자 하면 뭐하러 정치하고 촛불광장에 나왔던 것인가. 그리고 안중근이 테러리스트가 돼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에 협조하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 의해서 테러리스트라는 어떤 정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를 버려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을 빗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비유의 실패를 하고 있다. 비유의 실패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그리고 지금의 재판부를 검찰과 재판부를 일본의 재판부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소구력이 있을까? 국민들이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설득을 당하고 저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비유의 실패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의 힘이 더 약화되고 신뢰도도 더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뭐 안쓰럽게 생각하고 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이렇게 안중근 의사 같이 특히나 8.15의 어떤 광복 전날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아마 전체 민주당이나 범여권 내부에서 초기 판단 실패다라고 지금은 아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났을 때 여전히 이낙연 후보라든지 또 여당 내의 몇몇 대선 후보들은 조국 장관 일가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낙연 후보 당신은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초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을 본인이 후계자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많았어요. 그 덕분에 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범여권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었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여권 지지자들은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냥 머릿속에 신념처럼 이게 잘못된 신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 기존에 끌고 왔던 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범동 씨 4년 대법원 확정, 조국 동생 조건 씨, 정경심 교수, 조국 본인인데 지금 와서 그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생각들을 바꿀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때 촛불을 안 들었어야 맞았죠. 그리고 지금 와서 정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와서 이렇게 법원에서 계속해서 유죄 판결이 나는 걸 보니 그때 촛불을 들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저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반성의 메시지를 냈었어야 맞죠. 근데 자기네들이 해놨던 소리, 그다음에 그 지지자들이 지금 여전히 확신범처럼 믿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뒤집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건데 저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의 보편적인 사고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윤 총장 측에서는 추 전 장관의 어느 도단은 몰상식의 경지를 넘어섰다. 역사 인식이 참담하다.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감히 안중근 의사를 조국에 갖다 대냐? 정상적인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근데 추 전 장관이 사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꾸준히 내왔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도대체 이렇게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려 했던 대표적 사건이 바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죠.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자, 어쨌든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이 아무래도 뭐 강성 지지층에게는 좀 호소가 되긴 하겠죠. 그걸 노리고 하는 거겠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 조국 전 장관이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지지층에 대해서 나름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브랜드로서 밀어붙이고 있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수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데 저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물론 경선 과정 중에서 이 결집화된 표의 지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작용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해봐야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이 아무리 넓게 잡아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봐야
한 30%도 되지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결국 그 30%도 되지 않은 사실 한 줌의 지지층을 향해서 저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저는 결국 저것은 민주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이 대선 과정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의 자기 정치를 위한 그냥 이기적인 정치적 메시지 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여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해요. 특히나 경선, 선거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있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면서 또는 그들의 어떤 취향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추 전 장관은 뭐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표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매우 절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 정치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권으로 넘기면 본인이 수사를 해서 사실 구속시킨 것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 구속시켰잖아요. 특검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다는 표현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친박계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지금 소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똑같이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탄핵을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묻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지지자들이 있는 한,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가 있는 한 거기에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어떤 선호하는 바에 맞추는 그런 경향성으로 계속 도돌이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방송인 김어준 씨 역시 조국의 시간을 꺼내들었습니다.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국의 시간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주의 원리인데 내 눈에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조국의 시간은 오게 돼 있어. 근데 오긴 오는데 내 눈에 보이게 원하는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려면 대선을 이기면 됩니다. 대선을 이기면 됩니다. 조국의 시간을 오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대선을 이기면 조국 전 장관의 이슈를 묻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조국을 비교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선 과정에서 지지층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내는 거는 뭐 저도 이해를 하지만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유죄가 나오고 사실 근데 이 민주당 내지 이제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이 재판의 판결들이 잘못됐다라고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을 저희가 그나마도 제가 변호를 좀 해보자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 자체를 불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탄핵에 관련돼서 잘못됐다는 발언이 나와서 당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거두고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화작용들을 노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만 탄핵 이후에 뭐 지금 수용 생활을 벼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안타까움들은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뭐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어준 씨를 비롯한 나머지 정치인들은 나서서 지금 재판 결과를 불복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가, 권력 분립을 존중하는가라는 이제 인식을 계속 심어줄 수가 있고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되잖아요, 지금 여권 내에서. 제가 조금만 시간을. 아니 지금 민주당이 웃긴 게요. 자기네들이 모든 권력이란 권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권력 가지고 있죠. 국회, 의회 권력 3분의 1을 가지고 있죠. 전국의 지방,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80%를 지금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광역의회, 기초의회 거의 80~90%가 지금 민주당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란 권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조국 사건의 재판이 무슨 왜곡이 돼 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추미애 장관 나와서 자기네들이 조국과 관련해서 실컷 두드러 맞았다, 탄압을 당했다. 아니 장관이 유사 이래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당했다가 행정법원에 의해서 뒤집히고 이게 검찰총장 징계했다가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난 게 유사 이래로 처음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거꾸로 맞은 겁니까? 다 저분들 생각을 보고 의식구조를 보면 희한한 게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럼 대선을 또 이기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국가는 뭐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적이라고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이 법원에서 난 판결까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대통령 선거를 만들어내면 그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대통령, 의회, 그다음에 지방 권력 다 가지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재판부 독립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권 분립이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 여기서 그 권력이 과거와 같이 이런 모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됐을 때 그때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의 어떤 판결조차도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 씨, 추미애 씨 저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조 전 장관의 사태를 두고 지금 대한민국이 양쪽으로 나뉘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같은 날 조국의 시간을 언급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그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책이라도 썼으니 살지. 억울한 사람은 이거라도 있으니 내 얘기를 남에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길조차 없다면 어떻게 살지? 검찰에서 나간 정보를 토대로 쏟아낸 그런 저주의 언어들과 함께 본인의 육성도 한번 들어보는 게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책을 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최다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말에 따르면 이 책이라도 썼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의 전제는 이제 언론에는 검찰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어떠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조 전 장관의 그런 지지자들도 많고 최근에는 언론이 많이 옛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성 언론도 있지만 개인 방송들도 많아요. 그럼 그 개인 방송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검찰발의 정보만 듣고 조 전 장관을 판단했는가.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저 책을 쓰지 않았다면 살 길이 없었는가는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권에서는 조국의 시간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조 전 장관이 조금 더 처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도 유죄 선고가 났고 그리고 이 선고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아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도 출석을 하면서 어떤 선고와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 법리 적용에 대해서 다투겠습니다. 2심도 공모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위조하신 적 없으세요? 법문을 교수님께서 위조하셨다고 인정하셨는데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출석한 자리에서 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비롯해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노 씨 성을 가진 사람과 면접을 받고 에세이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저 노 씨 성을 가진 사무국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교에서 저도 이제 뭐 대학 교수지만 고등학생들이 인턴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턴을 한다고 해도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 장관의 어떤 딸이나 아들이 왔다. 그러면 벌써 학교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누가 왔다라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소문이 안 나고 확인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 뭐 이제 짐이라든가 이거 실어 나를 때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가도 네. 거기서 누가 어떤 학생이 봤다. 그러면 아들, 딸 데리고 왔다. 뭐 이게 파다하거든요. 금세 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브라질의 어떤 무술을 해서 그걸 알았다. 뭐 이거는 저는 그게 아주 유효하게 이 부분을 뭐 반전을 시켜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네. 이 노 전 이제 국장이란 분이 사실상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동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어떤 말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질문에 나섰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브라질 무술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2013년에 증인과 함께 노 땡땡 사무국장과 함께 브라질로 전통 무술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던데 라고 했더니 그건 학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였고 고등학생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또 한 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검찰 역시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서에 다 나오는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카포에이라는 이런 말은 조서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꼭 아들에게 듣지 않았어도 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얘기고 조 전 장관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전제로 질문했지만 그 전제 자체가 지금 검찰이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 씨 같은 경우에는 한임섭 센터장의 지시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2013년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요. 기존 양식을 쓰지 않고 또 다른 양식을 쓴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4년 동안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조국 아들 외에는 없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어서 경력 증명서 양식의 문구만 바꿔서 인쇄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양식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후보자의 아들 거 띄워봐 주세요.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8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정에서 드러난 것은 노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그건 거짓이다, 가짜였다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 진실인지는 법원의 법관이 판단하겠죠. 이제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해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지켜봐온 바에 의하면 저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만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사람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나 기자들한테 무제한으로 질문받겠다라고 해서 9시간인가 기자회견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지금 저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 9시간 동안 했던 문답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정경심 교수 재판이라든지 또는 조건동 씨 재판에서
그 법원에서 판사가 확정한 사실관계와 그 9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국 씨가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있으면 누가 좀 분석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적나라한 거짓말의 이 릴레이 행진들을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보아야 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는 저 사람 저 가족과 같이 앉겠습니다라는 저 연민의 정을 언제까지 표시하는 것을 봐야 되고, 또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한 대국민 뭐랄까 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끌려가는 국민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최다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노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볼 때는 신빙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기억이 일단 인턴 증명서가 아니라 인턴 예정 증명서예요. 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단 한 번 있었다. 그럼 본인이 그거는 실제와도 맞습니다. 사실관계와. 그럼 그렇게 이례적인 예정 증명서를 있는 경력 증명서로 바꿔서 해줬으면 그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 사람을 봤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껏 한 번도 없는 이례적인 예정 증명서를 발급을 했네? 그럼 그 사람을 봤을 때 기억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인턴십 예정 증명서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계시지만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인턴십을 할 거다라고 예정하는 증명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서도 이 예외적인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인턴십을 내가 할 거라고 예정해서 증명해 주는 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은 그 노 국장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다시 한번 서로 감정이 좀 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통화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아주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그때 다 언론 보도에서 나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신지호 정무실장이 말하자면 탄핵 발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딱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이 이슈가 불거진 것인데요. 이제 어저께 제가 이준석 대표 측근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사실 이준석 대표는 전혀 녹취록을 어디 공개한 바가 없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통화가 있은 이후에 여러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어떤 특정 기자가 그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마치 대화 형식으로 구성한 것을 녹취록이라는 형식으로 이게 퍼졌다라고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사실 녹취록 자체가 유출됐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걸 녹취록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특별히 근거라기보다도 저희도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지 않는가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사실은 대기실에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제 김재섭 위원한테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통화 내용을 윤 총장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녹음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자동 녹음 기능이 깔려 있다. 네, 근데 자동 녹음 기능을 그러면 윤석열 총장하고 통화에만 쓴 것이냐, 아니면 모든 통화에 대해서 자동 녹음을 쓴 것이냐? 그때 아마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님 말씀은 모든 통화를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게 자동 녹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특별히 윤 총장하고 대화 내용만 녹음을 한 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하고 이제 이게 본인의 기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이건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윤 총장하고 대화 내용만 녹음을 했다면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불법도 아니고 무슨 뭐 잘못된 것은 아니로되 다만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조금 좀 위태로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김재섭 위원님 말씀은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다 녹음을 한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면 무슨 신뢰관계가 문제될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싶긴 해요. 근데 약간 좀 보도가 이게 조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좀 꺼림칙한 부분이 일부는 있어요. 사실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제 핸드폰이 아이폰과 이제 갤럭시 사이에서 갤럭시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녹음이 쭉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녹음이 지금 돼 있었던 것이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녹음을 하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을 거고 만약에 녹음이 안 됐으면 전체가 다 안 됐거나 녹음이 됐으면 전체가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약간 정말 오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준석 대표 이 측근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오해가 좀 불식이 되고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니라 윤석열 캠프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는 당대표 실무자들에서 의해서 나간 보도를 보고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더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잘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알겠습니다. 측근들이 오해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이 나오자 이제 윤 전 총장도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 녹취록 등 파문 등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소명과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 총장의 캠프 총괄 실장인 장제원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후보의 일정은 2주 단위로 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틀 전에 얘기를 하고 또 경준이와 당 대표 간의 입장도 조율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발표가 됐든 토론이 됐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질은. 토론회라고 얘기하는데 발언 총량 7분이라 그럽니다. 어떤 토론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자, 이 토론회도 토론회지만 어쨌든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여러 논란이 커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녹취 없다. 녹취록 파일 자체가 없으니까 녹취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을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녹음한 것이 아니고 자동 녹음 기능에 의해서 녹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무진이 녹취를 풀었는데 이것이 실수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이다.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약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유출된 것이 없는데 자동으로 녹음된 것은 있고 뭐 이게 실무진이 풀었고 근데 왜 풀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이준석 대표가 해명하던 중에 약간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녹취를 실무진이 실수로 풀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녹취록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파장이 커지니까 수습하려고 하는 차원인 건 알겠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진정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이런 집안 싸움이 비춰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플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기 때문에 법조일을 하다 보면 이 녹취록은요 굉장히 감정 상하는 문제예요. 이게 녹취록이 불법이 아닐 수는 있는데 녹취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녹취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그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서 개인적인 앙금이 남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앙금은 좀 두고두고 남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제발 좀 두 사람 그만 좀 싸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웠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을 더 이상 걱정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녹취록의 존부에 관해서 말이 엇갈리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가록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자동 녹음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한다 그런 것은 곧 그 대화 내용은 다 녹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 녹취로 이렇게 확대된 건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을 했다, 사과를 했다.
그런데 사과라는 단어가 있었느냐? 그 녹음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아마 녹취록을 이제 끄집어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불쾌한 거고 저 사람하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변화를 주장해왔던 예컨대 30대 중반의 어떤 당 대표의 모습이다. 이거는 뭐 이 새로운 정치, 뭐 이 신세대 정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뼈아픈 얘기고 아마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이준석 대표도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녹취록 자체가 없다, 그리고 녹취 파일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 사건이 뭐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뭐 특별히 받아들이고 말 것도 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불법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아까 김관욱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대표님 통화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다 모든 통화가 다 녹취가 된다면 그럼 전화상으로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질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밀한 뭔가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제 페이스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조금 불편한 건데 네. 특별히 그 외에는 뭐 대표시고 또 당연히 대표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는 리스펙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김재섭 위원님, 그나저나 이 녹취록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더라도 토론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해당 날짜에 진행은 되는 것인데 네. 다만 이제 형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 장제원 의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사실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각 후보당의 발언 시간이 한 7분 내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1, 2분 정도 더 찬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걸 토론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 지적이 있었고 또 이제 토론회를 하다 보면 자칫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유력 후보가 있으면 모든 후보들이 그 후보에게만 질문하는 편중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는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경준이 내에서는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후보 간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소 뭐 2번으로 다 정하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을 딱 정해놓고 진행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수용을 했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이 토론 룰에 관련돼서 뭐라 경준이의 이야기한 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네. 경준이가 이러이러한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준석 대표가에게 보고를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방식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수용을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경준이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후보 캠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오케이를 했을 따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준이의 토론 자체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 너무 비하화가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또 안에서 직접 믿기 때문에 더 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이 갈등 국면으로 비춰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토론회는 뭐 이제 정견 발표회라는 형식으로 이제 바꾸는 걸로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면 이제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다면 토론회에 좀 다소 부정적이었던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정견 발표회로 바꾸면 조금 불참의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까?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게 일단 대표, 그다음에 경준이, 그다음에 최고위 네.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경준이가 저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냐, 본경선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최고위원들 중에 지금 두세 분이 벌써 그 문제 제기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준비위원회니까. 예, 준비위원회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평소에 경선 열차 8월 말에 출발한다. 그때까지만 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오는 참석 대상도 일부는 이게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한 분들 중에 네. 어떤 분은 와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어떤 분은 또 와달라고 공문도 안 온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게 사실은 무슨 그러니까 제일 그 폄훼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윤 후보가 혹시 무슨 토론 능력이 없어서 저걸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가령 토론회라고 할지라도 네. 저게 1인당 7분이란 말이에요. 7분이면 자기 무슨 뭐 이게 정책 발표하는데도 7분 가지고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토론회로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선 경준이, 최고위, 당대표 이 세 곳에서 저게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뭘 하는지부터 좀 명확하게 일단 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윤 전 총장 외에도 토론회, 정견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적진 않습니다.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발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당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당 민주화를 지켜내고 당내 분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공정한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토론회, 뭐 그다음에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 잘 또 당내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10시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지난주 숙고했고 그리고 그 기간을 거쳐서 오늘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대표가 아직까지 그 국민의당 자리에 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착을 해서 발표가 시작이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이에 민주당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당정청 합의를 무시하고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한 데 이어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그 지사 찬스 논란이 더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교익 씨 사장 내정은 일종의 보훈 인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왜 보훈 인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재섭 위원님, 예. 두 사람이 이 지사와 황교익 씨가 대학교 동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고 중앙대학교의 동문이라는 과는 좀 다른데 네. 예,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 역시도 중앙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앙대 인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사실 있는데 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공사 사장 채용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기관광공사라고 하는 기관이 굉장히 큰 기관이고 네. 특히 이제 경기도의 그 모든 업무들을 이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맛 칼럼니스트 어떤 식객으로서 이름을 날린 분이 과연 이 관광공사라는 큰 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의식이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측근 그 인사 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채용 조건도 바뀌고 그러면 채용 조건이 바뀌어서 정말 납득할 만한 인사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비판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욕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아주 긍정 지지자들이 있어요. 문재인과는 약간의 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순간 난도질을 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할 때 특히 이제 뭐 형수한테 욕설을 하고 하는 그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그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거친 삶이 어릴 때 우리는 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또 그런 그런 말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 그랬더니 그 말 이후에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황교익 씨 얘기 잠깐 들었는데, 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또 이어가도록 통합을 하겠습니다. 기대하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통합의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통합의 목적은 중도와 보수가 연합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확산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비롯한 기후위기, 과학기술혁명, 미중 신냉전 등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4.7 재보궐선거에 전에 합당하겠다라고 했던 그 통합의 그 길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과의 통합 노력은 이제 멈췄다. 안타깝지만 통합을 기대하신 분들께도 죄송스럽지만 결코 합당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안철수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층 확대 없이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야권 어떤 그 통합, 어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걸로 보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야권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안철수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제3의 독자지대를 가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안철수 당대표가 21%의 지지를 받아서 득표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합당을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주도권 문제나 본인의 입지에서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3의 노선에서, 독자 노선에서 이제 계속 야권 단일화의 불씨를 본인이 쥐고 그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범야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른바 안철수 리스크 현실화됐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될 리스크가 지금 나온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이제 연말쯤 돼서 다시 한번 안철수 대표가 부각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상황. 연말이 아니라 2월 달이죠. 2월 달에? 2월 달에 아마 지금 김동연 전 뭐 부총리 등 뭐 해가지고 네. 제3지대를 굉장히 부풀리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가 형성이 되면 그 세를 갖고서 2월 달 정도에 뭐 야권 단일 후보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뭐 주도권을 갖고 거기서 일종의 이제 반전이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당의 후보를 이제 업어치는 그런 어떤 장면을 꾀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지금부터는 사실상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2월까지 간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이 됐고, 그 인연은 뭐 중앙대 동문 인연,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욕설 파문에 있어서도 약간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보훈 인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사는 또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포인트마다 이제 딱딱 그걸 제대로 찍어내시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 인물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그죠? 욕먹는 정도야 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가족들은 그래도 뭐 아내가 잘 견뎌준 거죠. 당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만큼 쏙 터지는 일인가. 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황교익 씨가 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 채용 조건이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과연 황교익 씨를 내정하기 위해서 바꾼 거냐 아닌 거냐 뭐 이렇게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규정 자체가, 조건 자체가? 네, 원래는 좀 전문성, 그러니까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들이 강조되는 방향에서 사실 그 전문성이라는 파트를 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교익 씨를 임명하기 위한 변경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방랑 식객으로서 음식점들 돌아가면서 이제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그러니까 공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식당, 음식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어떤 유적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 일대 모든 서비스 산업들을 아우러야 되는 그 공사 사장의 업무와는 전혀 이 동떨어진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좀 이게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관광공사 사장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봤어요. 그랬더니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제일 많고 남경필 지사 때는 SBS 기자가 했습니다. 출신에. 그러니까 여기도 뭐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로 가면 이참 씨라고 기억납니까? 네네네. 기억하신 분? 네. 그분이 전문성이 있으신가요? 관광공사 사장을 했어요. 그건 경기가 아니고. 그리고 잔이윤 씨라고 그것도 이제 그분도 연예인이시죠. 이 관광공사 상임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사권의 어떤 고유 인사권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사실상 뭐 그 부분을 지금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욕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을 좀 해준 거에 대한 보답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조금 좀 그 부분 확대시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이지사 캠프 측에서는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다. 인사에 전혀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근택 대변인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황교익 뭐 어디 막칼럼니스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경기관광공사라는 게 어찌 보면 경기도 내 관광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예를 들어 도덕적 문제, 하자는 문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능력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은 맞다. 맛집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맛집 가끔 칼럼니스트 찾아보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서 쓰는 글로나 이런 거는 찾아본 데 신뢰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훈 인사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사의 과거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과거에 했었는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과거 뭐 이참 씨라든지 뭐 잔이윤 씨라든지 이런 분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했던 발언이 있기 때문에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또 이해는 되는데요. 너무 과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만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바로 보훈 인사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무리한 비판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용 조건이 바뀐 것도 2018년도에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보기는 조금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만약에요. 능력도 있고 절차도 거쳤고 모든 거 다 거쳤어요. 근데 내정자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야 된다면 그것도 공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회에서는 오는 30일에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결론이 이날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